안녕하세요, 별사탕TV 구독자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언제 가을이 올까 하던 그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올 여름 정말 무더웠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가을이 되었네요. 우리 인생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을에 접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인생의 황금 가을을 만들기 위해 별별다방 12회차, 오늘도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알찬 정보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아직 황금은 아니지만 누런 빛을 띠는 인생의 가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유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가을의 석양을 즐기고 온 유덕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이죠. 확실하게 황금빛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멋진 중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황 교수님. 네, 성부토 노랑노랑한 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요즘 주변에서 그 노랑노랑해지면서 들리는 말이 좀 횟수가 좀 많아진 말이 있죠. 증여, 상속,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우리 세대가 보통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속도 좀 끼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세무라든지 이런 그 일반적인 상식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는 아이들에 대한 증여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손주가 태어나면 이번 기회에 증여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딸이 결혼할 때 주변에서 증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알아보려니까 복잡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뭐 언제 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이 좀 됩니다. 저도 이번 11월이 되면 할머니가 돼요. 이제 조카가 아이를 낳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증여하면 지금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를 하면 1억까지 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번 시간에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중장년 부모의 똑똑한 증여 타이밍. 오늘 제대로 배워가면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 세금을 절약할 수, 많으신 분들은 억 단위까지 가능하죠. 예, 억 단위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뭐가 다른가요? 그냥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증여, 돌아가신 다음에 빌려주는 게 상속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정확히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둘 다 세율은 비슷한데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세율이 비슷하다고 보면 먼저 주는 게 일찍 증여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또 여기에 그래서 이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현재 그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보실까요? 이건 그 국세청 공식 자료인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우자 간에는 10년간에 6억 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에 5천만 원. 또 부모가 미성년 자녀 할 때는 10년간에 2천만 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줄 때, 손녀 손자에게 줄 때는 10년간에 5천만 원. 단 30%는 요 경우에는 이제 할증이 됩니다. 기타 친족 간에는 10년간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10년간이요? 네. 그러면 10년마다 다시 증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2035년에 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둘 다 세금 없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그 리셋되거든요. 그러면 50대인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주고 또 60대에 한 번 주면 총 1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정확합니다. exactly. 그리고 이 부부가 각각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5천만 원, 또 엄마가 5천만 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한 명당 부부가 합쳐서 10년에 1억까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이 계산 코치님 참 빠르세요. 그리고 이게 자녀가 둘이면은 2억, 셋이면 3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세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여세 국세청 기준 증여세 세율표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하고 5억 원 이하는 20%. 여기서 이제 누진 공제는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는 30%. 여기서는 누진 공제가 6천만 원이 되고요.
10억 초과 30억 이하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잘 사시는 분들이죠.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누진공제가 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10억 초과하면은 50% 누진공제는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세율 공제를 받으면서 황금 타이밍이 있을 텐데 이 타이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정말 획기적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조카 손주가 해당되는 올해부터 하는 거 말씀.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게 정말 좀 대단한 건데요.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거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 그러니까는 4년 동안에 1억 원 추가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의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는 1억 원 추가 공제가 되고 중요한 거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은 별도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면 성인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기본 5천만 원 더하기 혼인할 때, 결혼할 때 1억. 그럼 총 1억 5천을 세금 없이 쓸 수 있다고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가 각각 줄 수 있다는 점이죠. 오. 그렇게 되면 5천, 1억 하면은 총 3억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이제 그 김땡땡 씨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30살인데 올 그 3월에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게 기본 공제가 되죠. 또 엄마도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거 기본 공제 되고. 그 3월 달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원을 줬어요. 이건 혼인 공제. 또 엄마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줬어요. 이거 혼인 공제. 그래서 총 3억 원을 갖다가 증여세 빵원으로 증여를 한 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녀가 주택 마련도 하고 여기저기 쓸 너무 것도 많았을 좋죠. 텐데 너무 좋았겠네요. 너무 좋죠. 와,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 국세청 공식 자료에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혼인 신고 일 전후 2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날짜 기준 2년 전후라는 거. 요거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기 전 2년부터 예. 이제 이거를 미리 계획을 했다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2025년 3월에 혼인 신고한다. 그러면 2023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공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공제 기간 동안에 증여를 하면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의 경우에도 제 친구 중에 이제 또 그 이 땡땡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 친구도 뭐 다 부자 아닙니다. 부자 아닌데 요 아주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요런 걸 잘 파악하는 아주 이런 데 뛰어난 애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손주가 올 5월에 태어났는데 2025년 6월에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 원. 그다음에 할머니도 5천만 원. 그다음에 7월에 할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1억 원. 또 할머니가 1억 원. 이렇게 공제를 해가지고 총 3억 원을 갖다가 증여세 하나도 내지 않고 증여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혼인하고 출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나요? 동시에? 역시 이 유코치님은 재벌이 될 그 자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맞습니다. 이게 됩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아이 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친구 중에 이제 뭐 제가 너무 친구로 오늘 많이 팔아먹는데 그 박모 땡땡이라는 애는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024년도에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혼인 공제 활용해가지고 부모 합산해가지고 3억 원을 갖다가 공제를 받고 2026년에 손주가 나고 난데 출산 공제 해가지고 부모 합산해가지고 2억 원을 받아가지고 총 5억 원을 갖다가 세금 하나도 내지 않고 무세금으로 증여를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야 봐야 되는 정보긴 하네요. 근데 이거 이제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4년 1월서부터 시행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뭐 언제까지라는 규정이 없어서 계속 적용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세법이라는 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하기 때문에 언제 그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는 전략. 요게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네, 아까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거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이제 좀 말씀드려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 이 같은 10억이라도 전략에 따라서 좀 세액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70살이 됐는데 자녀에게 10억 원을 갖다가 한 번에 증여를 한다. 그럼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이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 한도 공제가 5천만 원이어가지고 9억 5천만 원을 갖다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3억 4,4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전략적으로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분산 증여를 한다. 그래서 뭐 60살일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은 증여세 안 내죠? 아까 말씀드렸죠? 70살일 때 또 5천만 원 하면 또 증여세 안 내죠? 60살일 때 와이프가 또 증여한단 말입니다. 5천만 원. 그것도 증여 안 내죠? 70살일 때 또 와이프가 5천만 원 하면 그것도 증여 안 내죠. 그러면 뭐 2억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8억은 부동산으로 딱 증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세액이 한 수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같은 10억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바로 증여 자산의 종류입니다. 현금만 증여가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우리 유코치님은 이 돈의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세요. 보면은. 근데 지금 사시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정확합니다. 이게 현금, 부동산, 주식 이게 뭘 증여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증여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앞선 세대 부모님들 이 집이 죽을 때까지 잡고 있는 거로 이게 생각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면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증여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거. 그다음에 향후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될 때, 또 아니면 자녀가 실제로 거주할 집일 때, 요때 증여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고요. 가장 나쁜 거는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올라가 있을 때. 그다음에 증여하고 난 뒤에 5년 이내 매도 계획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 바로 뭐 양도세부터 해가지고 다 맞거든요. 이게 가장 나쁜 케이스가 됩니다. 그 왜 5년이 중요해요? 우리 한 교수님도 이 부자로 사실 자격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동산은 증여받은 후에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원래 부모가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 아파트가. 근데 부모가 이거를 20년 전에 2억 원에 샀어요. 그러면 증여시 시가는 5억 원이죠. 근데 이게 5년 이내에 5억 원에 증여를 했는데 5년 이내에 6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5년이 넘어서 매도를 하게 되면 6억 원에다가 원래 부모님이 취득했던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 2억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적용하게 되느냐,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적용하게 되느냐,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받고 최소 5년은 보유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증여받은 자녀가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게 되면 한 세대 한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60대라고 고려를 했을 때 70대가 되기 전에 이제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만약 그 집을 자녀가 이제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정 가격 국면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자식 말고 이제 손 자녀를 통한 증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주는 거는 가능하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뭔가 불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황 교수님 아직 뭐 할머니도 아닌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 확실히 이 부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는 건 뭐냐면은 할증률이 산출세액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손자가 20억 초과 증여세를 받을 때는 4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자에게 했을 때 이렇게 활증을 이렇게 붙이는 그 제도를 말하는 그럼 겁니다. 손자한테 주면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좀 사례를 들어서 좀 계산해서 말씀드리면은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이제 1억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 과세 표준은 1억에서 아까 그 5천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빼면은 5천만 원의 기준액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되는데 여기 500만 원에 대한 할증세 아까 30%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총 증여세는 그래서 650만 원이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 2단계 증여를 한다. 그러면 1단계 세금에다가 2단계 세금에다가 더 복잡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증여 후에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70대 손자에게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 해당이 안 된다는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저 재산 많으신 우리 저 PD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이 전략이 아주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네. 있죠. 예.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할증과세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할증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증여자의 자녀가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의 아버지 내 자식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아까 30% 할증 있지 않습니까? 그 할증을 안 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뭐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손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손자가 3명이라면은 각각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따로 증여하면은 총 3억.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하면 총 3억까지 손자한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5세 된 할아버지하고 73세 된 할머니가 같이 살고 계세요. 그럼 손녀한테 줄 때 손자 A한테 손자 큰 A한테 각각 5천만 원씩 하면은 할증세 포함해서 약 13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부과되고요. 손자 B는 각 5천만 원씩 해가지고 여기도 130만 원 하면 총 3억을 주는데 세금은 78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상속세로 내면은 상속세로 내게 되면 이제 수억 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앞선 세대분들 꽁꽁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쥐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이게 멍청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끝까지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킹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관련한 게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증여 후에 신고 안 하는 경우 이거 다 나옵니다. 네, 신고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제 한도 이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합산돼서 아주 크게 세금 폭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 기한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면 사실 이거를 신고해야 되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국세청 입장에서 신고가 없으면은 증여 사실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증여하면은 이게 합산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2020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2025년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0년 이내니까 합산을 해야 되는데 2020년 기록이 없어요. 세무조사를 해보니까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조사회가 들통나면 이제 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2020년에 5천만 원 할 때도 증여세 0원으로 신고하고 2025년 할 때도 신고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미리미리 신고해서 그렇죠. 세금이 없어도 서류는 내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빵원이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라. 요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명의만 빌려주는 명의 신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 매입하고 나는데 본인이 관리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국세청 적발되면은 증여세에다 가산세에다가 뭐 명의 신탁 증여이자 해가지고 뭐 한 40% 정도 가산세 맞아 완전히 폭망입니다. 폭망. 그 때리는 국세청은 신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흔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많았죠. 옛날에 많은데 지금은 이게 전산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세청 이게 추적 시스템이 너무 지금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 부동산 이거 자금 출처까지 다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꼼꼼히 국세청에서 다 조사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이거 자금 출처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준비 안 하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증여세 신고가 없어가지고 자금 출처 소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증여세에다가 취득세에다가 아주 세금만 다 때려 맞게 되고요. 부부간에 증여한 경우에도 배우자 6억 공제한다 해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부부간에도 안 하게 되면 이게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여 후에 또 바로 되팔기. 요거 세무조사 대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은 한 5년 정도 보유하는 게 그게 맞고요. 만약 의심받으면은 증여 자체가 무효되고 양도세 받게 되니까는 바로바로 신고하고 이렇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네, S땡 그룹의 그 최 회장님도 그 전 대통령 비자금 증여받은 그렇죠. 거 예. 이거 국세청에서 예의 주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그거 아마 뭐 수십조 원이 맞지 궁금합니다. 않겠어요? 결과가. 어쨌든 뭐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결국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세금이라는 경우는 이제 금액이 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이 좀 얼마 좀 들더라도 대신에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돈 몇 푼돈 아까워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이대별로 우리가 좀 절약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50대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 계획을 확인해 가지고 혼인 공제를 준비하고 10년 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기본 공제도 이용하고 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증여를 할 건지 상속을 할 건지 비교를 해 가지고 방법을 선택하는 게 50대 부모님에게는 가장 좋은 전략이고 60대 부모님들은 기본 공제를 활용을 하지 일단 1차로 증여를 하세요. 하고 난 뒤에 손녀나 자녀들 출산을 준비해서 출산 공제 준비를 하고 부동산부는 분산해 가지고 증여하는 거를 갖다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부모님들은 10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2차 또 증여 있지 않습니까? 그 10년마다 할 수 있으니까 리셋되니까 그 2차 증여를 꼭 하시고 손녀나 자녀, 손녀, 손자들에게 직접 증여를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상속세를 갖다가 아마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가지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운 게 정말 많은데요. 그럼 정말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딱 오늘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라. 증여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로 60대에 한 번 하고 70대에 한 번 하고 그러면 절세 효과가 2배로 는다. 두 번째, 자녀의 혼인과 출산은 황금 기회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녀 부부 합산 3억 원을 갖다가 세금 하나도 내지 않고 가능합니다. 손주 태어날 때 추가로 2억 원도 가능합니다. 총 5억 원입니다. 절대 요거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돈만 있었으면 얼마나 해피한 인생이 될까요? 마지막, 반드시 신고해라. 세금이 빵원이어도 신고는 필수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안전하니까 꼭 보관해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코치님이랑 교수님. 네, 이렇게 상속세를 팍팍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이제 딸 결혼할 때 그리고 손자 태어날 때 이런
공제나 이런 거를 해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둘째가 있으니까 그렇죠. 둘째 아들 할 때 예. 결혼할 때 한번 결혼할 때 꼭 하시면 활용해봐야 되고. 되겠어요. 예. 그리고 뭐 따님이 또 아이 또 나면은 또 네, 따님한테 네, 해도 네. 되고. 네. 네. 전 솔직히 증여가 이제 부자들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들어보니까 저희 같은 중산층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특히 10년 단위로 뭔가를 결정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다 성장했을 때 뭐 혼인이라던가 출산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부터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남편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과거와 다르게 이 50대, 60대, 70대, 80대의 그 인생 후반전에 대한 그 플래닝, 라이프 플래닝을 이 증여와 상속 부분까지도 다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의 그 부담도 좀 덜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 이 아주 유일한 이 방법이거든요, 증여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증여를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또 가지고 끝까지 쥐고 있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 또 아이들의 상황,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 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어떤 시장 상황,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우리 두 분이랑 같이 제가 나눈 이 내용이 우리 구독하신 분들의 현명한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